참신한 인물이 답이다. 여야 모두 내년 총선 인물론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해법이 되고자 새로운 도전에 나선 분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경수 전 BBS 불교방송 보도국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은 강릉 영동대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신데 사실 네. 많은 분들이 얼굴보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친근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불교방송의 아침 시사 프로그램 박경수의 아침 저널, 그 유명한 앵커신데 매일 아침 진행 아직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잔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제가 기자 생활을 이제 한 30년 가까이 했는데요. 아침 시사 방송,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한 게 이제 4년 정도 됩니다. 2013년 박근혜 정권 출범부터 2014년까지 또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부터 지난해 6월 지방선거까지 한 4년 정도 진행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 아침이면 늘 방송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중소방송사의 앵커로서 사실 좀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력 정치인들을 제가 거의 다 인터뷰를 했고요. 또 인터뷰할 때마다 이 타 언론에서 이제 인용 보도를 많이 하니까 네네. 뉴스 메이커가 됐고요. 이제 그런 기억들을 또 이번에 책을 통해서 이제 좀 기억해내고 활자화하다 보니까 또 참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그 유력 정치인들 만나서 직접 인터뷰한 내용들 책으로 기록을 남기셨는데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특히 어떤 분들과의 이야기가 좀 아직도 기억에 남으십니까?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 사실은 정치는 흐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의 지지세가 딱 꺾이는 시점, 그 시점에서의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 네. 그 일이 있기 한 달 전에 박원순 시장과 마지막 인터뷰를 했는데요. 제가 사실 도전적인 좀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시장님이 과거 심의운동할 때의 그 참신함과 에너지는 좀 사라지고 좀 고위 관료로서의 모습만 많이 보인다는 지적이 있어서 좀 아픈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번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와서 사실 저녁 시간을 잡았었거든요. 네. 근데 돌아가시는 바람에 사실은 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래서 박원순 시장과의 마지막 인터뷰가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상승세의 변곡점이죠. 정권 교체의 변곡점이 됐던 게 바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면인데 당시 오세훈 후보와의 인터뷰가 기억에 납니다. 당시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와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나경원 후보가 국민의힘 단일 후보가 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는 단일화가 절대 안 될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파장이 컸어요. 나경원 후보가 아주 극렬히 반발을 했고 오세훈 후보도 당시에 그 저한테 한 두세 번 전화를 하셔서 인터뷰 내용을 좀 수정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요청할 정도였는데 네.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저는 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드렸고 전문가들은 이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에 사실 결정적인 인터뷰가 아니었나 그러네요. 이렇게 평가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지난 대선 국면에서는 거대 양당들 또 유력 후보들과의 인터뷰는 어떠셨습니까? 제가 사실 아침 방송을 하면서 유일하게 인터뷰를 못한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예. 당시 대선 후보신데 국민의힘 쪽에 요청을 많이 하고 했는데 성사가 되지 못했고요. 아무래도 당시에 좀 발언에 잘못이 있고 그러면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네. 하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좀 고사를 하셨던 게 아닌가 싶고요. 반대로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는 10년 전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도 인터뷰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대선인 일주일 전에 아마 청주로 기억이 되는데 지방 유세 도중에 이제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생방송. 당시에 이제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의 연대, 이른바 반윤연대를 주장하면서 네. 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좀 많이 힘들고 인터뷰를 잘하는 분이었는데 좀 창의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순간에 또 김만배 씨에 대한 생각도 좀 들고 했었습니다. 네. 예. 지금 김만배 씨 언급을 해주셨는데 언론인 출신이시잖아요, 이분도요. 네. 실제로 뭐 잘 아시고 동료시기도 한데요.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된 걸 보니까 어떠셨습니까? 저희도 책에도 일부를 썼습니다만
사실은 김만배 씨를 처음 만난 건 네. 2007년 제가 이제 BBS 법조팀장으로 예. 서초동을 나가면서부터인데요. 한 10년 후에 2017년 늦여름에 다시 만난 김만배 씨는 이 법조 기자단의 약간 좌장의 느낌이 들었고요. 네. 돈도 많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던 유혹을 뭐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다만 그 유혹들을 이제 거부하지 못했던 후배 기자들이 사실 불명예스럽게 언론사를 많이 떠났잖아요. 네. 법조 기자단을 비롯해서 언론인들의 위상도 크게 실추가 됐고,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언론인들이 이 사회 비판 세력으로서 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시청자분들께 좀 얘기해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신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김만배 씨와의 거래, 소위 책값과 관련돼서도 일반인들은 잘 이해할 수 없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책값이 이성적으로 보기 어렵잖아요. 네네. 뉴스타파 측에서도 뭐 사과를 했고요. 다만 이 보도는 또 그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김만배 씨 또 신앙림 대화를 보도한 뉴스타파의 보도, 또 그 보도를 인용한 이 방송사들의 보도가 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특히 방심위가 좀 과할 정도로 과징금을 많이 부과했던데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언론이 크게 위축이 됩니다. 근데 그 결과는 결국 이 권력에 대한 견제, 또 사회적인 비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예. 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우리나라 방통위와 같은 기구가 있어요. FCC라고 이제 미 연방통신위원회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FCC에도 이 왜곡 보도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뭐 디스토션 룰이라고 해서 왜곡 보도를 하면 이 페널티를 주게 돼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돼 있습니다. 그거는 60년 전에 이 설리번 사건이라고 하는 이 뭐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 미 연방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거거든요. 언론의 자유와 이 공인의 명예훼손이 상충될 경우에는 현실적인 악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언론의 자유를 우선한다는 판결입니다. 그게 결국 미국의 민주주의 또 미국의 언론 자유를 상징화하는 아주 기념비적인 판결인데, 그런 면에서 비춰봤을 때 이 방심위의 이번 과징금 부과는 좀 정치적이고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좀 훼손을 가져올 것 같다, 그런 걱정을 키우게 됩니다. 예.